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임무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추적하는 망원경이 있고,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에 맞서는 방패가 있으며,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는 탐사차가 굴러가고 있죠. 그리고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려는 준비도 한창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사가 진행 중인 최신 미션들을 전부 모아서 단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은 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허블에서 제임스 웹까지. 우주를 바라보는 인류의 눈, 그 시작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구 궤도에 올랐던 순간입니다. 허블은 이름부터 특별합니다. 20세기 초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즉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우주관을 바꾼 과학자의 업적을 계승하는 상징이 된 것이죠. 허블의 대표 성과 중 하나는 바로 허블 딥필드 사진입니다. 밤하늘의 작은 점 같은 공간을 며칠 동안 계속 노출해서 촬영했더니 그 안에서 무려 수천 개의 은하가 드러났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은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허블 개발에는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돈이면 차라리 도로를 깔자라는 반대도 있었지만 오늘날 허블의 성과를 보면 인류가 가장 잘한 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된 허블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관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은 지구 근처에서만 관측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새로운 눈이 필요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은 원래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란 이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폴로 계획을 이끌었던 나사의 국장 제임스 E 웹을 기리기 위해 2002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규모부터 다릅니다. 지름 6.5m의 금빛 거울, 허블보다 6배 더 넓은 면적으로 빛을 모을 수 있습니다. 관측하는 위치도 독특합니다.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2 지점에서 태양과 지구의 간섭을 피해 안정적으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무려 100억 달러, 약 13조 원에 달합니다. 예정보다 3배나 늘어난 액수였지만 그 성과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제임스 웹은 138억 년 전 빅뱅 직후 탄생한 초기 은하들의 빛을 포착했고 외계 행성 대기를 분석해 물과 메탄, 심지어 생명 징후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제이더스 GS G14O라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먼 은하를 찾아냈고 2025년에는 인류가 관측한 가장 강력한 전파 폭발의 기원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허블이 우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사진으로 남겼다면 제임스 웹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원인과 역사를 파헤치는 탐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원을 직접 추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미션은 태양계를 관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화석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소행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소행성과 관련된 미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루시 미션입니다. 2021년에 발사된 루시는 인류 최초로 목성 궤도의 트로이 소행성을 탐사합니다. 트로이 소행성은 왜 특별할까요? 태양계가 막 태어났을 때 수많은 암석과 먼지가 부딪히며 새로운 행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시 물질은 합쳐지거나 태양풍에 의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소행성들은 달랐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이 자기 곁에 붙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목성이 마치
방패처럼 작용해 이 소행성들이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몇십억 년 동안 안정된 궤도에 갇히게 된 것이죠. 덕분에 이 소행성들은 45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당시의 원시 물질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트로이 소행성을 태양계의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루시는 앞으로 12년 동안 총 8개의 소행성을 차례대로 방문합니다. 이 긴 여정은 인류가 태양계의 레시피, 즉 우리가 어떤 재료로 태어난 존재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최초의 실험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미 성과를 거둔 사례, 즉 오시리스 렉스입니다. 2016년 발사된 이 탐사선은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도는 소행성 벤유에 착륙했습니다. 2020년 로봇팔을 뻗어 단 6초 동안 흙과 암석을 채취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료가 빨려 들어가 탐사선 뚜껑이 닫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샘플은 7년간의 항해 끝에 2023년 9월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소행성에서 직접 시료를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안에서 탄소와 물 분자를 확인했고, 이는 생명의 기본 재료가 소행성을 통해 원시 지구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결국 루시와 오시리스 렉스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소행성 속 작은 흙 알갱이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 번째 미션은 태양을 직접 탐사하는 미션입니다. 우주 탐사는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먼저 다트 미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트는 이중 소행성 궤도 수정 시험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 실험이었죠. 왜 이런 실험이 필요했을까요? 지구에는 크고 작은 소행성이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만약 수백 미터급 소행성이 충돌하게 된다면 문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룡이 멸종한 것도 바로 이런 충돌 때문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실제로 소행성을 밀어내는 방법을 실험했습니다. 목표는 디모르포스 소행성. 지구와 충돌 위험은 전혀 없었던 그저 실험용 안전한 소행성이었습니다. 2022년 9월 다트 탐사선은 시속 약 23,000km의 속도로 디모르포스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적이었습니다. 충돌 전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는 약 11시간 55분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11시간 23분, 즉 32분 정도가 단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인류가 처음으로 전체의 궤도를 인위적으로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뒤에 닥칠지도 모를 지구 충돌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질적인 방법을 입증한 것이죠. 자, 이제 태양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파커 솔라 프로브는 2018년 발사되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태양의 대기, 즉 코로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탐사선은 현재까지 최고 시속 69만 킬로미터라는 기록적인 속도로 태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왜 이런 임무를 감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 때문입니다. 태양풍은 지구 자기장을 흔들고 인공위성과 GPS, 통신망, 심지어 전력망까지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태양 폭풍이 일어난다면 현대 문명은 단 하루 만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파크 솔라 탐사선은 태양풍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직접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태양 폭풍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트는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 있는 돌덩이를 막는 실험이었고, 파커는 우리 위에서 쏟아지는 태양의 분노를 미리 읽어내는 탐사입니다. 나사는 지금 단순히 우주를 탐험하는 게 아니라 지구의 방패를 우주에서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은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 찾기 미션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류가 두 번째로 살 수 있는 집은 어디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후보는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입니다.
지금은 비록 메마른 황무지이지만 과거에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화성은 과거의 생명을 품었을까요? 자, 2021년 나사는 새로운 로버 펄스비어런스를 화성에 착륙시켰습니다. 이 로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화성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화성의 흙을 가져와야 할까요? 로버가 현장에서 실험할 수 있는 장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로 샘플을 가져오면 연구소에 정밀 분석 장비를 동원해 화성 토양의 화학 성분, 유기물 물자, 물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는지, 지금도 미세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그리고 화성 토양이 미래 인간 거주에 적합한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펄스비어런스는 화성의 제주로 분화구, 즉 고대 호수였던 지역을 탐사하며 샘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샘플 튜브들은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저장해두고 앞으로 진행될 화성 샘플 기암 미션이 이를 회수해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른 행성의 토양이 지구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펄스비어런스는 이미 점토와 퇴적암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물이 오래 머물렀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일부 암석에는 황철, 광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생물이 번성했던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질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생명 흔적은 아니지만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펄스비어런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헬기 인저뉴이티와 함께 화성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인저뉴이티의 원래 목적은 화성의 희박한 대기에서 비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비행 탐사가 로버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시험하는 기술 실험이었습니다. 즉 미래에는 로버 대신 드론이 넓은 지역을 빠르게 정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 셈이죠. 원래 계획은 단 5번의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70회 이상의 비행에 성공했고 화성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펄스비어런스는 과거 생명 흔적을 찾아내려는 집요한 탐정이고 인저뉴이티는 미래 탐사 가능성을 시험하는 실험가입니다. 이 둘이 함께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닙니다. 화성은 이미 인류가 과거를 캐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무대가 된 것이죠. 자, 다음은 외계 생명 후보를 찾는 미션입니다. 우주는 넓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가장 진지하게 외계 생명을 의심하는 곳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바로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뒤덮인 차가운 세상입니다. 겉보기엔 생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얼음 껍질 아래에 지구보다 넓은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성열 현상 덕분입니다. 거대한 목성이 유로파를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유로파는 공전할 때마다 살짝 눌렸다가 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풍선을 주물럭거리듯 내부가 비틀리며 마찰 열이 생기고 그 열이 얼음 밑을 녹여 액체 상태의 바다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얼음 밑에 정말로 바다가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까요?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얼음 껍질의 두께와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얼음 밑에 바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또한 유기물과 화학 에너지 등 생명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10월 14일 이미 지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약 5년 반 동안 태양계를 항해하면서 2030년 4월 마침내 목성 궤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탐사 방식은 조금 독특합니다. 탐사선이 유로파를 직접 공전하지 않고 목성 주위를 크게 돌면서 유로파에 49회 가까이 스쳐 지나가듯 접근합니다. 마치 한 행성을 여러 각도에서 계속 훑어보는 카메라처럼 유로파의 얼음과 내부 바다를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탐사선에는 특별한 장비들이 실려 있습니다.
얼음 껍질 속을 꿰뚫어보는 레이더, 표면과 대기의 화학 성분을 읽어내는 분광기, 바닷속에 실제로 물이 있는지 단서를 찾는 자기장 측정기, 즉 단순히 멀리서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유로파를 해부하듯 파헤쳐 내부의 비밀을 밝히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얼음 및 바다가 확인되고 그 안에서 유기물이 발견된다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 질문에 처음으로 과학적 근거 있는 대답을 얻게 되는 순간이죠. 유로파 클리퍼의 여정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우주에서 혼자인가? 라는 인류의 오래된 질문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는 첫 번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달에 대한 미션입니다. 50년 전 아폴로 11호가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미국은 달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갔다 오는 것만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이 세워졌고 그 이름이 재밌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아폴로가 태양신 아폴론이라면 아르테미스는 그의 쌍둥이 여동생이자 달의 여신입니다. 나사가 이번에는 진짜 달의 여신 이름을 달아보자 라고 한 셈이죠. 이름 자체에 달에 머무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셈입니다. 자, 이 미션의 목적은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고 거주 기반을 만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장호 4호를 통해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달 남극 탐사 계획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갔다 왔는데 달의 새로운 시대를 중국에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위기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과학적 목적과 동시에 우주 패권을 지키려는 전략적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배경은 달에 있는 자원 때문입니다. 달 표면에는 지구에 거의 없는 물질인 헬륨3가 묻혀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핵융합 발전에 쓸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원료로 우라늄보다 안전하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달에 가야만 채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단순한 우주 탐험지가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황금 광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2022년 무인 시험 비행으로 로켓과 캡슐을 달 궤도까지 보내고 무사 귀환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을 직접 태운 시험 비행인데 아직 발사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4월까지가 목표입니다. 아르테미스 3호는 2027년 달 남극 착륙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이 달에 발을 디딜 예정입니다. 아폴로가 한 번의 도약이었다면 아르테미스는 거기서 머무르는 도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과학 탐사를 위한 준비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과의 경쟁, 에너지 자원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숨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달은 이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자원과 거주지를 결정짓는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의 거대한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허블과 제임스 웹은 우주의 기원을 파헤치고 있고 루시와 오시리스 렉스는 태양계의 탄생 재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트와 파커솔라 탐사선은 지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죠. 펄스비어런스와 인저뉴이티는 화성에서 과거 생명의 흔적을 찾으며 유로파 클리퍼는 우주에 우리가 혼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인류를 다시 달에 보내고 화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들은 전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명은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나사는 동시에 수십 개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시대를 넘어서 직접 우주에 우리 손을 대고 생명을 찾고 새로운 거주지를 개척하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아폴로 시대가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시대였다면 아르테미스와 제임스 웹 그리고 유로파 클리퍼가 만들어갈 세상은 인류가 우주에 뿌리를 내리는 두 번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달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화성에서 흙을 분석하며 유로파의 바다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거창한 영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의 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